적의 핵심 자산과 기반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폭격 전략은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은 적성국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폭격 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를 제압할 한국의 폭격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한국의 폭격 전략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전쟁 억지력이란 군사력을 통해 상대방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전쟁이나 충돌을 시작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손실이 그 이득을 상회할 것임을 확신시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 보유, 강력한 군사력, 동맹과의 협력 등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억지력은 상대방의 공격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보이는 전략자산 중 하나가 전략폭격기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략폭격기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대한민국을 노린다며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어떠할까요? 시한홍20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을 반영하는 핵심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대시키고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우회하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고 중국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스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폭격기는 플라잉 윙, 즉 날개 모양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B2 스피릿 폭격기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레이더 탐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적의 눈에 띄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잠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의 말대로라면 성능 면에서 홍20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데요. 최대 속도는 시속 1000km, 천음속 이상을 낼 수 있고 항속거리는 약 80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최대 15,000m까지 상승할 수 있어 많은 지상방어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무장 시스템은 최대 20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폭탄, 다양한 유형의 정밀 유도 무기와 크루즈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타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 최신 개발되는 기종답게 각종 첨단 센서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홍20은 최신 레이더 회피 기술과 저피탐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비행기가 적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목표에 접근하는 동안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을 최소화해 주는데요. 고도의 전자전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통해 미션 수행 중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뻥 스펙이 유명하다지만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의 반의 반이라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전략 핵폭격기뿐만 아니라 폭격기라는 단어가 붙는 기체만으로도 현대전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투폴 F-22M3의 격추 여부인데요. 투폴 F-22M3는 러시아가 보유한 초음속 전략폭격기로 여전히 많은 전장에 투입되는 기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투폴 F-22M3 장거리 폭격기 격추 여부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의 투폴 F-22M3를 소련제 S-200 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명 SNS에서도 투폴 F-22M3가 돌면서 추락한 후 꼬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는 기술적인 오류 문제가 있어 추락했을 뿐이지 적에게 격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적의 전략폭격기를 격추했다며 자축하기 바쁩니다. 두 국가는 전략폭격기 한 대의 추락에 서로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토록 투폴 F-22M3의 격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략폭격기가 가진 전술적 이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전략폭격기는 적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타격하여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대규모 폭격 작전을 통해 적국의 국민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물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전략 폭격기에는 핵무기나 정밀 유도무기, 폭탄 미사일 등을 탑재해 필요에 따라 운용할 수 있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보니 적성국들의 위협과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적 억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자신들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 격추당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적의 주요 전략 자산을 격추해 아군의 사기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략 폭격기 유무만으로도 전쟁터는 최전방의 전선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후방을 가리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전쟁의 직접적인 공포를 느끼도록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폭격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유럽의 군사 강국들은 새로운 폭격기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략 폭격기를 운용 중인 국가는 세계 최강의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략 폭격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해하실 시청자님들이 계실 텐데요. 웬만한 무기 체계는 모두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전략 폭격기도 개발할 법한데 왜 없는 것인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진 대한민국에서 전략 폭격기가 필요할 정도의 폭격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략 폭격기는 핵 투발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전략 자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전략 폭격기를 보유해봤자 그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적성국들과의 거리가 가까운 작전 환경도 전략 폭격기의 필요성을 낮췄습니다. 현대 전장에선 전폭기들의 폭장량이 매우 우수해졌을 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수한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으로 적의 전략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의 서해에서 중국에 가장 강력하다는 해상전력인 북부정구의 최단거리가 280km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전략 폭격기를 띄우기보단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군사 전력에서 전략 폭격기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반면 미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사 강국들 역시 자국의 지정학적 또는 비효율적인 이유로 인해 대규모의 전략 폭격기 개발보다는 다양한 전투기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군사 팽창과 무력 도발이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핵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화된 폭격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공군부사령관은 2024년 3월에 흥이십으로 불리는 스텔스 폭격기가 곧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실체와 성능이 공개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 특유의 허세가 가득한 뻥스펙으로 공개될 여지가 크지만 인접한 적성국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도 동등한 핵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의 정치적 측근들이 동북아시아의 핵 억제력 증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더불어 이제는 대한민국도 전략 폭격기에 대해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통해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으로 적성국들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폭격기가 아닌 다른 군사 무기들에 더 많은 예산 투자와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미사일 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지상 전력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기 힘든 전략 자산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주변국들에게 전쟁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상 전력 개발과 확보에 많은 국방 예산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구산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절실히 보여줬습니다. 최근 미국의 콜비 전 부차관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인터뷰가 이를 방증하기도 합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에 따르면 미국이 적성국들의 핵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에 맞는 대응 체계와 전략 폭격기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SLBM 등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전략 폭격기는 직접적으로 적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생성합니다. 즉 전략적으로 운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핵폭탄, 미사일 등을 투하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출격시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적에 대한 억제력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 여부와 함께 전략 폭격기의 개발과 운용 전략을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략 폭격기의 필요성 여부는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다시 한번 중요한 국방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성국들로부터의 억제력 강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 기존 시스템과의 운용 통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반드시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폭격기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3대 군사 강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요. 이 세 나라는 모두 폭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무유도 폭탄을 융단 폭격하는 그런 폭격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핵 투발 수단으로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지만 이런 목적과 더불어 넓은 지역에 걸쳐 자신들의 군사력이 신속히 전개되어 가공할 위력의 화력을 목표물에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위력 과시용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폭격기의 개발 역사는 항공기술의 발전과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초기에 단순한 폭탄투에서부터 현대에 고도화된 다목적 전략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크게 발전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폭격기가 활약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전략 폭격이 전술의 중심에 자리 잡았으며 주요 폭격기로는 미국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와 B-29 슈퍼 포트리스, 영국의 에이브로 랭카스터, 독일의 하인켈 HE-111 등입니다. 냉전 시대에 돌입해서는 제트 엔진의 도입으로 폭격기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미국의 B-52 스트라토 포트리스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의 대표적인 예로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추고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할 수 있었고 소련의 투폴레프 95베어도 유사한 개념이었으며 양국은 이러한 폭격기를 통해 상호 핵 억제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폭격기는 스텔스 성능과 정밀 유도 기능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피하고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B-2 스피릿은 스텔스 폭격기의 그 대표적인 예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고도의 은밀성을 유지하며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B-1B 랜서와 같은 기체는 고속 비행과 대규모 폭장량을 결합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력 폭격기 투폴레프 160, 일명 블랙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가변익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투폴레프 160은 소련 시절인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핵 억제력과 장거리 전략 폭격 임무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변익이라는 특성 덕분에 다양한 속도와 고도에서 최적의 비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4개의 쿠즈네초프 NK-32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최대 마하 2.09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12,000km 이상이고 최대 4만 kg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KH-55와 KH-101, 102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핵 및 비핵 타격 모두 가능합니다. 중국의 홍식스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폭격기로 구소련의 투폴레프 16 배절을 기반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량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대화되었습니다. 개량형 모델로는
홍6K, 홍6N 등이 있는데요. 홍6K는 항속거리와 폭장량이 크게 향상되었고 최대 항속거리는 약 6,000km입니다. 홍6N은 홍6K의 업그레이드 모델로 CJ-10 순항미사일,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 KD-20 공대지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홍20을 개발 중인데요. 미국의 B2 스피릿과 유사한 스텔스 설계를 통해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핵 및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 전력은 미국에 비하면 그저 구색만 갖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첨단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폭격기는 B-52입니다. B-52는 미국 공군의 주력 전략 폭격기로 1955년부터 운용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속거리는 14,080km이며 최대 속도 마하 0.86 공대지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재래식 폭탄 및 핵폭탄을 최대 31,500kg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이 있는 B-1B 랜서는 고속, 적어도 침투 능력을 갖춘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다양한 전술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가 12,000km, 최대 속도는 마하 1.25에 달하고 제2담 재즘 공대지 미사일, 재래식 폭탄 등을 최대 56,70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데요. 최대 24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변익 설계를 통해 다양한 비행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속 비행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미국 폭격기 B2 스피릿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전략 폭격기로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 지점에 접근합니다. 군사 강국들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폭격기를 보유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도 폭격기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대형 폭격기 보유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먼저 폭격기를 개발 또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등 들어가는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폭격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형 활주로, 정비시설, 전자전장비, 공중급유기, 숙련된 조종사 및 정비 인력 등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 비용 역시 매우 큽니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도 폭격기를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폭격기는 대규모 작전 방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훈련 공간과 비행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아 폭격기의 장거리 훈련과 작전을 위한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폭격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걸출한 전폭기 F-15K가 있기 때문입니다. F-15K는 미국 공군의 주력 전투 폭격기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한국의 요구에 맞춰 개량한 모델로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전천후 전폭기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2.5이며 항속거리는 3,900km에 이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약 36,741kg이고 공대공 미사일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 공대지 미사일 AGM-80CH, K-슬래미알, 타우러스 KEPD-350K, 레이저 유도폭탄 GBU 28벙커 버스터 등 다양하고 강력한 무장을 탑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와 중심 타격, 전략 타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F-15K는 최대 11톤에 가까운 폭장 운용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폭격기인 B-29의 폭장 능력인 9톤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폭기 F-15K가 과거의 대형 폭격기 B-29보다 많은 양의 폭장량을 탑재한다는 얘기이니 이것만으로도 F-15K가 얼마나 대단한 기체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최신형 A사 레이더로 교체하고 조종석 디스플레이 기능 향상, 신형 전자전장비, EPAW-SS 등의 개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폭기라고 할 수 있는 기체는 F-15K가 유일한데요. F-15K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하이엔드 전투기로서 우리 영공의 수호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잠재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맞서 한국은 자체적인 억제력 구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안보 환경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적의 주요 군사시설이나 지휘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억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북한은 서울을 포함한 남한의 주요 도시들을 사정권 내에 두고 있는 다수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방사포 등의 화력투사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북한의 방어망을 우회하여 핵심 군사시설을 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타우러스의 차세대 버전까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타우러스의 한국 지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FA50용 타우러스 350K2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에 운용 중인 타우러스 KPD350K의 성능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크기와 무게를 줄여 FA50 경공격기 등 다른 전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50K2의 개발을 통해 한국 공군은 공대지 전투 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 대표는 350K2가 전장에서의 1차 타격용 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350K2는 3년 이내에 공동 개발을 완료하고 LIG 넥스원이 양산할 계획이고 FA50은 물론 KF-21과 KF-16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존의 타우러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형 타우러스까지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오매불망 타우러스를 원하고 있지만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러시아의 한 언론이 독일의 군 수뇌부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이 대화는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도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서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를 파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타우러스 100기를 제공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미사일을 이용한 구체적인 공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도청 사실을 확인한 후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확전 방지를 위해 대우크라이나 타우러스 제공에 반대하는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러시아와의 마찰 확대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를 통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를 제공하는 것은 독일과 러시아 양국 간의 외교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타우러스가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이전부터 큰 활약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영국의 스톰 섀도우는 러시아군 주요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했는데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소속 미사일 전문가 파비안 호프만은 스톰 섀도우가 타우러스와 비교하여 교량처럼 복잡한 구조물을 훨씬 더 잘 파괴할 수 있는 살상 확률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스톰 섀도우는 고도 50m 이하로 비행하면서 레이더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저공 비행 능력과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와 전파 방해를 회피하면서 목표물까지 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후방의 러시아군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전쟁의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위력을 과시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타우러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나 폭격기 등의 항공기로부터 발사되어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기체계인데요.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고정된 지상 목표물 또는 이동 중인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정밀 유도 기능입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GPS, INS, 레이저 유도, 영상 유도 등 다양한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탄두는 일반적인 폭발물뿐만 아니라 관통탄두, 클러스터 탄두, EMP 탄두 등 특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앞서 언급한 스톰 섀도우, 제즘 등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미사일은
역시 타우러스입니다. 타우러스는 독일 MBDA와 스웨덴의 사브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고도의 정밀 타격 능력과 뛰어난 관통력으로 유명하며 주요 군사시설 및 지하벙커 등의 공격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타우러스는 메피스토 지능탄두 체계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 탄두는 최대 8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고 폭발의 최적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공간감지 센서를 갖추고 있어 교량이나 벙커 같은 구조물을 파괴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터보팬 엔진을 채택하고 있어 스톰섀도우나 스칼프 이지보다 2배 가까이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집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미사일로 GPS 교란 전파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전략적 가치 때문에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타우러스가 유럽에서 가장 원하는 미사일이며 우크라이나도 간절히 타우러스를 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을 마지막으로 타우러스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서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재개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타우러스는 돈 주고도 못 사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마지막 생산 물량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대한민국은 왜 타우러스를 260발이나 도입해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수단 확보입니다. 2006년에서 2008년에 한국 공군은 F-15K의 공대지 미사일로 사거리 280km의 슬래미알 47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슬래미알의 사거리와 파괴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서 보다 긴 사거리와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제즘급 미사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제즘 수출 불허와 제즘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은 대안으로 타우러스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F-15K에 타우러스 2발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었고 2013년 4월 한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입 사업을 타우러스 단독 도입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당시 한국과 타우러스 제작사는 타우러스의 핵심 기술 이전 약속과 한국과의 차세대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계획을 합의했고 2013년 10월 1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타우러스를 한국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타우러스 KEPD 350K 도입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타우러스 KEPD 350K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가 됐고 공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북한과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돈보따리를 싸들고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타우러스를 한국은 260발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차세대 버전을 공동개발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진심인 해외의 방산기업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독일이 개발 진행 중인 타우러스 350K2는 F-15K에서 운용 중인 스탠다드형 타우러스 KEPD 350K에서 무게와 길이를 줄여 F-16이나 경공격기인 FA-50 등 로우급 전투기에도 장착하여 운용이 가능하게 할 계획인데요. 더욱 기대되는 것은 KF-21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KF-21은 애초 초도 양산 물량이 40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대지 공격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카이다가 물량을 반토막 내려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결국 절충 아닌 20+20으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KF-21 블록2부터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하지만 언제 개발이 끝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우러스 350K2가 그보다 먼저 개발 완료되면 KF-21 블록1의 체계 통합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초도 양산 물량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을 조기 수출함과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무기체계 하나가 전쟁의 향방은 물론이고 국가의 안보와 군사력, 방산 수출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타우러스 도입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C-130은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군용 수송기로 이제는 현대전쟁사를 상징하는 무기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군용과 민간용으로 활발히 운용될 만큼 긴 역사와 활용도를 지녔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낡은 수송기가 폭격기의 기능까지 수행할 전망입니다. 최근 C-130은 단순한 수송기를 넘어 새로운 무기 시스템과의 결합을 통해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변신한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56년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C-130은 곧바로 미 공군에 인도되었고 다양한 전투 및 전술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C-130은 특히 강력한 내구성과 안정성으로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군용 항공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B-52 U2와 같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항공기 중에서도 그 장수성 면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규 모델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B-52와 같은 기체들이 더 이상 신규 제작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한국 또한 이 C-130 수송기를 오랫동안 운용해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C-130H, MC-130H, C-130H-30, C-130J-30을 각 4대씩 총 16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술 수송과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는 특수전 사양으로 개조되어 작전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 공군은 래피드 드래곤을 발표함으로써 C-130의 전술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10월 MC-130J 특수전 수송기가 노르웨이 해상공에서 AGM-158B 재즈미알 순항미사일이 담긴 컨테이너를 투하하는 장면은 세계 군사 관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팔레트화된 무기 시스템을 통해 수송기가 공중에서 다량의 순항미사일을 투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항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송기는 단순한 물자 운송을 넘어 무장형 폭격기로 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개 수송기가 기존의 폭격기나 전투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특히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에 대한 대한미사일 공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역에서 미 공군이나 해군 항공기지에서 미사일 팔레트를 실은 수송기가 이륙하여 중국 해군 함정에 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다양한 모델의 C-130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래피드 드래곤과 같은 팔레트화 무기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수송기들이 전술적 유연성을 획득하게 되면 단순한 병력과 물자 수송을 넘어 대한민국도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위한 플랫폼을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서 북한의 해군 함정을 타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C-130은 여러 베리에이션과 개량을 통해 그 유연성과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대표적인 개량형으로는 화력지원기인 AC-130, 전자전용이 C-130, 공중급유기인 KC-130, 기상 관측용 WC-130 등이 있는데요. 특히 AC-130은 베트남 전쟁 당시부터 운영된 바 있으며 105mm 포를 탑재한 건십으로 적에게 강력한 화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해병대는 KC-130J를 활용한 하베스트 호크 시스템을 통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핀 미사일을 추가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이와 같은 대규모 개조 없이도 수송기가 대규모 무장 플랫폼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별도의 기체 개조 없이도 수송기에 팔레트만 실으면 즉시 순항 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운용 비용과 시간 절감 면에서도 크게 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한국처럼 다양한 작전을 소화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C-130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수송기를 넘어 무장화된 폭격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래피드 드래곤과 같은 최신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C-130은 새로운 차원의 군사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최신 기술을 도입해 자국의 군사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C-130은 과거와 현재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가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수송기를 폭격기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전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무기체계인데요. 한국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전술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우위가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C-130을 활용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한반도 방어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러한 최신 무기 시스템의 도입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지역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서의 C-130과 같은 수송기의 활용은 전략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별도의 기체 개조 없이 팔레트형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시 수송기들이 물자나 병력을 운송하는 임무에서 즉각적으로 전술적 타격 임무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단일 수송기로도 대규모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C-130 수송기는 최대 12발의 AGM-158B 제즈미알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C-17 같은 대형 수송기는 최대 45발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의 폭격기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일 임무에서 막대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적인 북한에 대한 대규모 타격 작전이나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의 해군 전력을 억제하는 데 강력한 전술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폭격 임무를 주로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송기로도 전략 폭격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 수송기에서 무장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별도의 대규모 개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팔레트형 무기 시스템만 추가로 장착하면 되기 때문에 폭격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한 수송기의 본래 임무인 물자 수송이나 병력 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필요시 미사일 발사 임무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 또한 극대화됩니다. 한국이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도입하면 북한이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 상태에서 한국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전환한 수송기를 통해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이나 해상 전력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 옵션을 다양화하고 적대 세력에게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군과 함께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을 활용한 다국적 연합작전이 가능해지면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한국군의 기존 전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수송기 기반의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통해 대규모 화력 투사 및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한국이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이나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전략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